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40대 목사 부부와 지인이 다닌 인천 미추홀구의 교회에서 오미크론 감염이 의심되는 확진자 4명이 추가됐습니다. 이들과 접촉한 사람들이 800명이 넘어서 사실상 오미크론 집단 감염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연일 5,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자 정부가 결국 한 달여 만에 거리두기 조치를 다시 강화했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은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하고 식당과 카페에도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가 무산된 60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야당은 여당 대통령 후보를 위한 예산을 수십조 원이나 늘려놨다며 미래 세대의 뒷감당을 떠넘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관련자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인재 영입 1호 인사 조동영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사생활 논란 끝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갈등을 빚고 있는 이준석 대표와 지금 울산에서 곧 만날 예정입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만난 양재치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은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6.25 전쟁 종전선언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나라 정상이 언제든 필요하면 비대면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첫 소식은 이 오미크론으로 시작합니다. 이미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목사 부부와 지인이 다닌 인천 미추홀구의 교회에서 오미크론 의심자 4명이 추가됐습니다. 접촉자와 대상자만 800명이 모여서 신천지 사태 때처럼 사실상 오미크론 집단 감염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훈 기자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오미크론 변이 관련 코로나 확진자는 13명입니다. 오미크론이 확진된 사람은 나이지리아 방문 목사 부부와 아들, 일본에서 3번 환자, 목사 부부를 공항부터 집까지 데려온 우즈베키스탄 출신 남성 4번 환자, 이들과 별개로 나이지리아를 다녀온 50대 여성 2명, 8번에서 9번 환자 등 총 6명입니다. 나머지 7명은 역학적 관련이 있어 오미크론 변이 분석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10번, 11번, 12번, 13번 확진자가 오미크론 의심자로 추가됐습니다. 30대 여성인 10번, 11번은 우즈베키스탄 출신인 4번 환자의 지인인 7번의 지인들로 10번은 불완전 접종자, 11번은 미접종자입니다. 12번은 우즈베키스탄 출신인 4번 환자와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같은 식당에서 식사한 50대 여성이며 미접종자입니다. 해당 식당은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식당으로 크지 않은 공간에서 식사해 초기부터 밀접 접촉으로 분류해 관리했습니다. 13번은 7번의 동거인인 50대 남성으로 불완전 접종자입니다. 식당을 같이 이용한 12번 의심자를 제외한 나머지 셋은 종교 활동을 매개로 감염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미크론 의심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목사 부부는 지역사회에서 35명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고 가족 지인 관계인 4번에서 7번의 접촉자는 지인 79명, 교회 예배에 참석한 411명입니다. 시간대는 다르지만 같은 교회 예배에 참석한 사람도 369명이나 됩니다. 1, 2번 40대 확진자의 거짓말이 가져온 나비 효과는 오미크론 폭풍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첫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인 목사 부부가 일하는 교회는 어제 공식 폐쇄됐고 교회 담임 목사는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가 이 교회 앞에 나가 있습니다. 노수환 기자, 지금 교회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온 이 교회는 확진 사실이 알려진 어제 전면 폐쇄됐습니다. 지금은 모든 출입문이 닫힌 채 일부 교회 관계자들의 차량만 세워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 교회에서 목사 부부에게서 오미크론이 감염된 우즈베키스탄 지인의 아내와 장모 그리고 또 다른 지인 이렇게 3명이 지난달 28일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이날 이들과 접촉한 교인만 800여 명이나 됩니다. 여기에 이 중 1명과 우즈벡 지인에게서 감염됐다고 보이는 4명이 오늘 오미크론 의심자로 새롭게 분류되면서 교회와 인근 주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오미크론 감염이 어제만 해도 목사 부부와 지인 1명 이렇게 작은 규모였다면 이제는 다중이용시설을 매개로 집단 확산 국면으로 접어든 게 아니냐는 우려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이 교회 담임 목사는 오늘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문을 발표했는데요. 목사 부부는 학술 세미나차 나이지리아에 다녀왔고 백신 접종을 마치고 방역 수칙을 지켰다면서도 폐를 끼쳐 사과드린다며 당국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변 주민들도 겨우 위드 코로나에 접어드는 게 아닌가 했는데 웬 날벼락이냐, 방역의 고삐를 더욱 조여서라도 하루빨리 오미크론을 잡아야 한다 등 취재진에게 불안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미크론 감염자가 나온 교회 앞에서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추가 의심 사례가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최종 오미크론 확진을 받은 사람은 목사 부부의 10대 아들까지 다 합해서 모두 6명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무증상이거나 가벼운 증상만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오미크론의 빠른 감염 속도는 무섭지만 증상은 심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추정도 나옵니다. 코로나 상황 이상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인천에 사는 40대 목사 부부의 아들도 결국 오미크론 감염으로 확인되면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6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역사회 연쇄 감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목사 부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이지리아 방문 목적에 대해 선교가 아닌 세미나 참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못 갔고 올해는 백신 접종 완료로 괜찮으리라 생각해 다녀왔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나이지리아에선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아 부부 역시 현지에서는 마스크 없이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귀국 후 집에 온 뒤 열과 함께 설사를 했고 감기 같은 두통 증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상 회복에 멈춤은 없다고 선언했던 정부로서는 당혹감이 역력합니다.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확인되었고 지역사회에 추가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료 체계가 한계에 처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944명으로 5,000명 아래를 기록했지만 위중증 환자가 736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넘었습니다. 80%가 넘는 백신 접종 완료율에도 사망자는 34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3,739명으로 늘었습니다. 수도권 병상 가동률은 88%로 하루 이상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확진자도 900명을 넘는 상황에서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까지 퍼지면서 어느 때보다 방역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하루 5,000명 안팎의 확진자에 오미크론 변이까지 등장하자 정부가 결국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긴급 방역 조치를 내놨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은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하고 백신을 맞지 않으면 식당과 카페 그리고 학원 등의 이용이 제한됩니다. 내년 2월부터는 만 12세 이상 학생들도 여기에 다 해당이 되죠. 이기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별 방역 대책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4주간 적용됩니다. 현재 최대 10명인 수도권 사적 모임 인원은 6명으로 12명이었던 비수도권은 8명으로 제한됩니다. 미접종자도 4명까지 갈 수 있었던 식당과 카페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PCR 검사에서 음성인 걸 증명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접종자 혼자 식당이나 카페에 가거나 사적 모임 인원 내에 1명이 포함되는 건 허용됩니다. 영업시간 제한과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고려해 제외됐습니다. 학원과 독서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등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계도 기간을 거쳐 13일부터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 사회적 여파가 큰 종교시설과 결혼식장, 백화점과 마트, 숙박시설과 실외 경기장 등은 방역 패스에서 제외했습니다. 내년 2월부터는 만 12살에서 18살 사이 청소년도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 소아청소년의 경우 무증상 감염이 많기 때문에 상당한 확산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정부는 방역 패스가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김없이 불이익을 주는 그런 게 아닌가. 생활이 좀 불편해지는. 정부는 확산 상황에 따라 더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일상 회복
방역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방역 강화 카드가 나오자 자영업자들은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연말 대목이지만 각종 모임과 행사 예약은 줄줄이 취소되고 있고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PC방과 노래방도 방역 패스 대상이 됐으니까요.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학생이 더 많죠.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해 연말 송년회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다음 주부터 인원이 줄어들면서 망연자실한 표정입니다. 이 갈빗집은 지난달 하루 평균 3건의 예약이 들어왔는데 방역 강화 대책이 발표된 오늘 예약은 다 사라졌고 남은 예약들도 취소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달을 솔직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예약도 들어온 게 지금 다 취소가 된 상태고 PC방과 영화관 같은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 패스가 적용돼 미접종자의 경우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출입할 수 없습니다. 12세에서 17세 접종 완료율이 26.5%에 머무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미접종 청소년들은 PC방과 노래방 출입을 할 수 없어 가게 주인들은 더 울상입니다. 그래도 방역 패스를 하게 되면 손님은 아무래도 더 줄어들 것이고 또 효과가 있는지는 좀 미지수라 생각하고. 화가 난 상인들은 방역 패스 강화에 집단 반발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올 것이 왔다면서도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몇 달 만에 모이는 자리였는데 취소가 돼서 좀 아쉽죠. 대규모 연말 세일 행사를 준비했던 유통업계와 호텔, 여행업계도 직격탄을 맞았고 기업들도 재택근무를 다시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들뜬 연말 분위기는 가라앉았고 긴 터널에서 빠져나올 것만 같았던 우리의 일상은 다시 한 발 후퇴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정부의 강화된 검역 조치로 인해 오늘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열흘간 의무적으로 격리를 해야 합니다. 이런 걸 상상도 못하고 나갔다가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든 다음 일정이 꼬이고 엉키겠죠. 해외여행을 계획했던 사람들도 항공권을 줄줄이 취소하고 있습니다. 박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공항 2터미널 입국장. 게이트로 들어오는 입국자 한 명 한 명에게 방호복을 입은 직원들이 안내합니다. 정부의 검역 조치 강화로 앞으로 2주 동안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열흘간 격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입국 제한 조치가 내려진 나이지리아 등 9개 나라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임시 지정시설에서 격리되고 아프리카 외 다른 지역에서 온 입국자는 자택에서 격리합니다. 갑작스런 격리 통보로 입국자들은 난감하다는 반응입니다. 근데 전혀 대비를 못하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확 당해버리니까 일단 잡아놨던 일정들을 갖다가 약속을 다 캔슬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격리될 줄 알아서 안 갔을 건데. 여행객들의 항공권 줄 취소가 이어지며 매출 회복을 기대했던 항공업계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항공권을 판매하는 한 온라인 사이트는 해외 항공권 예약 취소율이 직전 2주 대비 1.5배 늘었습니다. 대부분 다 지금 취소되는 상황이고요. 편수 자체를 아예 줄이는 거죠. 예약 자체가 없으니까 정부는 이번 긴급 조치를 2주간 시행한 뒤 결과를 보고 앞으로 방역 대책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오미크론은 크리스마스의 선물인가 아니면 대재앙인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유럽에선 이미 18개 국가로 퍼졌고 지역사회 감염 그리고 백신을 다 맞고도 걸리는 돌파 감염도 잇따르고 있지만 증상은 그다지 심하지 않다고 하죠. 이건 바꿔 말하면 앞으로 감기처럼 그냥 함께 살아가도 되는 코로나19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말도 됩니다. 섣불리 낙관하기엔 아직 이르지만요. 박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2일 프랑스 본토와 그리스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나오면서 유럽 내 오미크론 확진 국가는 18개국으로 늘었습니다. 문제는 해외를 방문한 적 없어도 걸리는 지역 감염과 백신 접종자도 확진되는 돌파 감염이 잇따른다는 점입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저녁 모임에 참석한 50명이 오미크론 변이에 집단 감염됐는데 모두 백신을 맞았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Så selv om vi nå ikke har tilstrekkelig kunnskap om det nye viruset, så mener regjeringen det er nødvendig å sette inn nye tiltak. 오미크론이 몇 달 안에 유럽 내 코로나19 감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다는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의 우려도 나왔습니다.
오미크론 공습에 네덜란드는 오후 5시부터 식당 등의 문을 닫는 재봉쇄에 들어갔고 독일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의 식당과 술집 출입을 막고 외출도 제한했습니다. 미국 뉴욕시와 미네소타, 콜로라도주 등에서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미 정부는 봉쇄 대신 백신을 택했습니다. And it doesn't include shutdowns or lockdowns, but widespread vaccinations and boosters and testing and a lot more. 남아공 국립전염병연구소는 오미크론에 대해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을 또 감염시키는 재감염 위험이 기존 변이보다 3배나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Previous infection used to protect against Delta, and now with Omicron it doesn't seem to be the case. 일각에선 초기 보고대로 오미크론의 독성이 약해 치명률이 낮아지면 팬데믹 종식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낙관론도 나오지만 아직 섣부른 추측은 금물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오미크론 집단 감염 가능성과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해 사회정책부 조희로 기자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 어제하고 오늘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오미크론 의심 사례 4명이 추가로 나온 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어수선한 겁니까? 네, 전염병이 처음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가족이나 지인 위주로 소규모로 발생했을 때는 역학조사도 가능하고 충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인의 지인, 또 그 지인, 아니면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닌데도 같은 공간에 있는 익명의 사람한테까지 번지면 상황이 180도 달라집니다. 네. 이때부터는 역학조사가 한계에 봉착하고 정부 방역 통제망도 벗어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집단 감염,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오늘까지는 목사 부부와 그 아들, 우즈베키스탄인 지인 등 4명, 그리고 나이지리아 여행을 다녀온 2명까지 6명이 확진됐는데요. 여기까지는 가족과 지인 감염이었지만 이걸 벗어난 의심 사례 4건이 오늘 추가되면서 이제 국면은 집단 감염 그리고 지역사회 감염으로 바뀌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단 감염 그리고 지역사회 감염이 된다면 지금 예상할 수 있는 오미크론 확진자 수는 얼마나 될까요? 네, 현재 확진자 13명과 접촉한 것으로 통보받은 사람만 411명이고 접촉은 아니지만 선제적 차원에서 먼저 검사를 받는 인원도 359명입니다. 합쳐서 800명 정도가 되고요. 또 목사 부부의 10대 아들이 어젯밤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아들이 다닌 초등학교 학생 700여 명 사이에서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학생들에 대해서는 반발 우려가 있어 현재 희망자만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이제 접촉자가 몇 명인지 숫자를 세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질 지경입니다. 아니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된 겁니까?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지만 목사 부부의 거짓말이 뼈아픈 대목입니다. 이 부부가 귀국해서 집까지 방역 택시를 탔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실제로 이들을 데려다준 우즈벡 출신의 4번 확진자 격리가 안 된 겁니다. 교회 신도수도 많은 데다가 이미 지역으로도 전파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이 목사의 지인 4번 확진자와 아는 사이가 아닌데도 식당을 같이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심자가 된 사례도 나왔습니다. 예. 인천시는 허위 진술 등에 대해 고발 등 사법적 책임을 철저히 물라고 관할구청에 주문했습니다. 교회에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나요? 오늘 정부의 추가 대책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이 축소되고 방역 패스는 확대됐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확산세가 좀 잡힐까요? 네, 오늘 발표된 대책은 다중이용 시설의 시간 제한만 제외하면 사실상 비상계획에 준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만큼 확산세가 심하다는 걸 정부 당국도 인정한 셈인데요. 하지만 대책을 살펴보면 그렇게 강력한 것도 아닙니다. 네. 전문가들은 오히려 지금의 대책으로는 확산세를 잡기 어렵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번에도 자영업자들의 어떤 피해적인 면에서 시간 제한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움직임 자제가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적 모임 인원만 4명 정도 줄인 게 핵심인데 시간 제한은 빠진 데다 모임 자체를 억제하진 못하기 때문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네. 당국에선 1주에서 2주 후에 방역 조치 효과가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선 의구심을 표한 전문가가 많았습니다. 오늘 대책을 보면은 청소년 백신을 사실상 의무화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접종률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8주 뒤인 내년 2월부터 적용됩니다. 학원이나 독서실, 스터디 카페, PC방 등이 대상인데요. 당국은 최근 4주간 소아청소년 발생률이 성인보다 높게 나타난다며 이유를 밝혔는데
사실상 청소년 백신을 의무화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큰 상황이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네. 또 워터파크나 백화점, 대형마트, 키즈카페 등 시설은 방역 패스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대한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PC방, 노래방 가려고 학생들이 과연 백신을 접종할까 봐야겠네요. 지금까지 사회정책부 조희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넘긴 오늘 607조 원 상당의 내년도 예산안을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2022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정부 안보다 3조 이상 늘어난 금액인데 야당은 여당 대통령 후보를 위한 예산을 수십조 원이나 늘려놨다. 그 뒷감당을 미래 세대인 청년에게 떠넘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607조 7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결렬됨에 따라 민주당은 수정 예산안을 단독으로 상정해 50분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159인, 반대 53인, 기권 24인으로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통과된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3조 3천억 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여야 합의 무산의 배경이 된 경항모 사업 예산은 정부안대로 72억 원이 통과됐습니다. 단순히 북한만 보고 건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해양 의존성, 안보 환경의 다각화를 고려하여 대주변국과 국제 협력에 필요한 군사력 건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항모는 군사 전략과 작전 측면에서 실익은 전혀 없고 돈 먹는 하마가 되어 두고 애물단지가 될 겁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주장해온 지역화폐 예산이 6천억 원 이상 반영된 것을 두고 야당은 이재명표 예산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당 대통령 후보를 위한 예산을 수십조 원이나 늘려놓았다는데 국민 혈세 이렇게 펑펑 쓰고 뒷감당은 미래 세대인 청년들에게 떠넘겨도 되는 것인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도 앞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오수 회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선 계속 수사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검찰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권 회장은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회사 내부 정보를 유출하거나 654억 원 상당의 주식을 불법 매수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구속됐습니다. 당초 지난달 권 회장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김건희 씨하고는 좀 알고 지내시는 사이입니까? 김건희 씨 전주로 김 씨가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검찰은 아직 김 씨를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봐주기 수사 비판이 나오자 검찰은 김 씨 가담 여부에 대해 여전히 수사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주가 조작 사건은 장기간 계좌 추적 등으로 혐의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 난이도가 매우 높다며 수사를 고의로 끌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 역시 선을 그었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가 언제 시작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김 씨 수사를 촉구하며 검찰에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하루 확진자가 5천 명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데 백신 미접종 손님들을 받아온 무허가 유흥주점이 있습니다. 밤 12시에 위층에 유흥업소가 문을 닫으면 바로 그 아래층으로 손님을 데려가 불법 영업을 한 건데 단속되면 손님과 종업원이 연인 관계라고 말하자 이렇게 입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정을 넘긴 새벽 시간.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이 문을 열자마자 남성 종업원을 붙잡습니다. 선반에는 양주가 가득하고 여성 종업원과 손님들이 방에 모여 있습니다. 무허가 유흥주점입니다. 무허가 유흥주점 12시간째 영업할 거고요. 오늘 새벽 2시쯤 방역수칙을 어기고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등 15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자정이 되면 같은 건물 지하 1층 유흥주점은 문을 닫았지만 해당 무허가업소는 바로 아래층에서 24시간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손님과 종업원들은 연인 관계라며 발뺌을 했지만 장부엔 여성 종업원들이 받은 일당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흥주점 업주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 아니라며 되레 우기기도 했습니다. 회원제로 업소를 운영한 업주는 손님 절반 가까이가 미접종자인 사실을 알고도 손님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손님과 종업원들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그런가 하면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죠. 연일 쏟아지는 확진자와 오미크론 공포 속에서도 보이지 않게 사투를 벌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2년 가까이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지만 요즘은 특히 더 힘들다고 합니다. 끝이 보이나 보다 했는데 이젠 오미크론까지 등장을 했으니까요. 정태진 기자가 의료진들을 만났습니다. 가까이 오시고 턱 들어보세요. 이렇게. 좀 아파요? 네. 다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끝났습니다. 영하로 뚝 떨어진 기온. 오미크론 감염 소식까지 겹치며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쉴 새 없이 이어집니다. 앞에 검사가 끝나기 무섭게 다음 대기자가 들어오고 의료진들은 쉴 틈 없이 면봉으로 채취하고 정리하고 또 소독합니다. 지금은 여기 나와 있으면은 쉴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신체적으로도 좀 지치고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자리에서 그냥 묵묵히 열심히 일단 하고 있는. 제가 오전부터 이곳에 나와 있었는데 의료진들은 점심시간이 다 될 때까지도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하고 밀려드는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건소. 한 평도 되지 않는 좁은 공간 속에서 의료진들은 하루 8시간씩 팔만 겨우 내밀고 일하고 있습니다. 같이 일하시는 선생님들 다 너무 바쁘게 일하시고 옛날보다 쉴 새 없이 들어오셔가지고 오셔서 그냥 밥만 하시고 그러고 가시면 좀 기분이 상하기는 해요. 접종 완료율이 80%를 넘고 일상 회복도 시작되면서 잠시 끝이 보이나 싶었지만 다시 확진자가 5천 명을 넘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등장하자 맥이 풀립니다. 점심시간 없이 그냥 9시부터 밤 9시까지 계속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확진자가 줄고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가기를 바랬는데 또 그래도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힘들다는 말조차 꺼내기 어려운 의료진들. 지금 우리를 지키는 진정한 파수꾼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경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엽기적인 음식 배달. 무슨 일입니까? 요즘에 배달 많이 시켜 먹잖아요. 네, 중국 안후이성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서 찍힌 CCTV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배달원이 그릇을 내려놓고 쪼그려 앉아서 뭔가를 하더니 그릇을 다시 들어 흔들죠. 이게 배달 음식에다가 소변을 본 건데요. 뒤늦게 영상을 확인한 경비원에 의해 경찰에 신고됐고 결국 붙잡혔다고 합니다. 설마 고객, 그러니까 주문한 사람이 저걸 먹진 않았겠죠? 안타깝게도 고객은 배달시킨 마라탕을 다 먹은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일단 경찰에 잡힌 배달원에게는 14일에 구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행위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이 배달원에 소속된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이 업체가 메이탄 디엔핑이라는 업체인데요. 배달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로 우리로 치면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 이츠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크네요. 중국 전체에서는 8번째, IT 기업 중에서는 3번째로 큰 대기업으로 네. 시가총액이 무려 222조 원이 넘습니다. 와. 메이탄 디엔핑은 해당 사건을 논의 중이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다 보니까 네. 당분간 기업 이미지를 회복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얼른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다음은 좀 반가운 소식 같아요. 우리나라 얘기입니까? 네,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반월도와 박지도의 소식입니다. 이 두 섬은 지난 2007년부터 보라색을 테마로 퍼플섬이라는 이름으로 관광지화됐는데요. 실제로 다리, 건물, 꽃밭 등 섬 전체가 보라색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러네요.
보라색이라는 특수색을 이용해서 천천히 느리게 사색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면으로 봐도 참 예쁩니다. 그런데 유엔이 어떻게 알고 선정을 한 겁니까?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유엔 산하의 유엔 세계 관광기구가 선정한 건데요. 국제 공모전 형태로 진행된 제1회 유엔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됐습니다. 네. 제1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세계 75개국 170개 마을이 경쟁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했는데 우리 퍼플섬이 당당하게 선정됐습니다. 네, 자랑스럽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진정돼서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왔으면 좋겠네요. 이번에는 나홀로 집 대여. 제가 알고 있는 그 나홀로 집 영화 맞습니까? 네, 연말이나 크리스마스가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화 바로 나홀로 집의 네. 영화가 맞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이 된 집에서 하룻밤 잘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소식인데요. 숙박 공유 사이트 에어비앤비가 미국 시카고에 있는 이 집을 오는 12일 딱 하루 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숙박비는 $25, 우리 돈으로 3만 원 안팎이니까 뭐 비싸진 않죠. 저도 참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저게 세트장이 아니었나 봐요. 네, 영화가 촬영될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는 실제 집입니다. 네. 업체 측은 이 집에다가 영화 속에 등장한 각종 덫이라든지 독거미 모형 등을 추가 배치해서 더욱 영화 같은 하룻밤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영화 팬들을 중심으로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업체 측은 이제 회원 중에서 그동안 이용 후기 평가가 가장 좋았던 사용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뭐 미국에 계시다면은 한 번쯤 도전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키워드 사면발 테이저건 뭡니까? 네, 최근에 경찰이 현장에서 대응력이 조금 떨어진다는 지적 그리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경찰에서 이런 문제의 대책 중 하나로 기존 테이저건의 성능을 뛰어넘는 한국형 테이저건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범 도입해서 점차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그 테이저건과는 뭐가 다른 겁니까? 네, 기존 테이저건은 이제 딱 한 발 쏠 수 있었는데요. 예.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이 사용 가능 횟수가 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뭐 기존 테이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발 쏠 수 있었는데 한국형 테이저건은 무려 3발을 연속해서 쏠 수 있도록 개발됐습니다. 네. 기존 테이저건보다도 사거리가 0.5m 정도 늘고 무게도 10%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효율이 3배 이상 좋아진 거네요. 그렇죠. 네, 이 전 세계적으로 쓰이고 있는 기존 테이저건은 이제 발사기 앞에다가 일회용 카트리지를 이제 붙여서 쏘는 방식입니다. 예. 이제 한 발 쏘고 나면은 당연히 이제 카트리지를 일용이니까 갈아 끼워야 되죠. 네. 하지만 한국형 테이저건은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카트리지가 아니고 리볼버 형태로 장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6발, 한 번에 2발씩 총 3번을 발사할 수 있죠. 네. 이제 하나에 5만 원으로 좀 비쌌던 카트리지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여러모로 현장에서는 기대가 크다고 합니다. 한국형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일회용 그 테이저건을 쓰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카트리지를 붙여서 하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어서 대부분 국가에서는 일회용 테이저건을 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경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정치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사흘간의 전북 일정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주 한옥마을을 찾아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아무래도 정책을 내놨다가 반응이 좋지 않으면 말을 바꾼다.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만큼 현 정권과 각을 세우는 거 아니냐는 비난을 의식한 듯하죠. 이 자리에는 그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경선 상대 정세균 전 총리도 합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환영 인파와 악수를 하며 정치인은 낮은 자세로 국민이 명하는 바에 복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은 약속한 것을 지켰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천했습니다.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으로 제가 이끌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특히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탈원전 등 정책 수정 논란에 해명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민들과 만남을 가진 이재명 후보는 전북 출신인 정세균 전 총리와 만나 결속을 다졌습니다. 이 후보와 한자리에 선 정 전 총리는 이번 만남을 통해 골든 크로스를 만들 수 있게 도와달라며 힘을 실었습니다. 하나의 그 원팀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말씀이 있으면 제가 인색하게 굴지 않고 아낌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업체 창업가들과 만나서는 실패한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재기 지원 펀드를 국가 정책으로 만들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에 앞서 지지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백예종군을 결정한 윤관석 전 사무총장과 조정식 전 총괄선대본부장, 박홍근 전 비서실장을 기억해달라고 당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새롭게 발표된 6인 체제 선대위가 이 후보 과거 측근 인사들로만 구성됐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후보는 앞으로 이틀간 군산, 남원, 정읍 등을 돌며 민심을 청취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과연 오늘 만남으로 두 사람 간 갈등이 봉합될까요? 선대위 업무 복귀를 나흘째 거부하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대선 후보가 울산광역시 한 식당에서 지금 전격 회동 중입니다. 윤 후보가 그곳으로 찾아갔죠.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재호 기자. 네, 울산 울주군 국민의힘 만찬장 앞입니다. 예, 전해 주십시오. 네, 이번 만찬은 20분 전부터 시작돼 7시 반부터 시작돼 네, 이번 만찬은 7시 반부터 시작돼 지금은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있는 울산 울주군의 한 식당에 윤석열 후보가 내려오면서 만찬이 시작됐는데요. 이 대표가 선대위 업무를 거부한 지 나흘 만에 제주에서 울산으로, 윤 후보가 서울에서 울산까지 오면서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이 자리엔 김기현 원내대표가 배석했는데 김 대표는 오후 3시 반부터 울산시당 당사에서 이준석 대표와 만나 전국 해법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였다고 해서 아직 갈등이 풀렸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까지만 해도 이 대표는 감정이 좀 쌓여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제주에 있었는데 기자들과의 티타임을 자청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제 제주에 내려오겠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만나자는 제안을 하면서 의제를 사전 조율해야지만 만날 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당혹감을 느낍니다. 이 대표는 선대위 인선 과정에서 본인 인사가 배제되고 일부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들이 자신을 언론을 통해 비판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쌓여 있었는데요. 윤 후보 측에서 회동 조건의 사전 의제 조율을 요구하자 이를 검열로 여기고 크게 격앙된 모습을 보인 겁니다. 당초 윤 후보도 오늘 긴급 선대위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이 대표와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회의 직후 이례적으로 이 대표를 칭찬하며 회동 의지를 밝혔습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이런 젊은 당대표를 제가 대선 후보로서 함께 이 대장정을 간다는 것 자체가 제가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말을 앞두고 어렵게 회동이 이뤄진 만큼 갈등이 풀리며 이 대표가 6일로 예정된 선대위 출범식에 참여할 수 있을지 만남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울산 울주군에서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한편 정치권은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 종일 들썩였습니다. 야권에선 그럼 문재인 대통령도 사과하도록 설득시켜라. 조국 수호에 앞장섰다가 지금 이 후보 캠프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남국, 김용민 의원의 견해도 듣고 싶다며 공격했고 경선 당시 이 후보 편을 들었던 추미애 전 장관도 그럼 조국 전 장관의 잘못을 인정하는 셈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정치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조국 전 장관 사태에 사과한 것을 놓고 온종일 시끄러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훼손하고 또 실망시켜드리고 아프게 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 후보 혼자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현 집권 세력 모두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매표를 위해 무엇이든 하는 후보답다고 말하며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반면에 윤 후보와 갈등을 빚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쿠데타였던 사안인데 조국에 대해 사과하는 건 인간 존엄을 짓밟는 것이라며 이 후보를 압박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후보는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검찰 독재는 군사 독재만큼 위험하다며 윤 후보를 겨냥한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으면 검찰개혁은 물거품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는 그동안 조국 사태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하며
유죄가 나올 경우 조 전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알아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안보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동현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결국 사퇴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1호 영입 인재로 발표된 지 사흘 만입니다. 자신의 사생활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자 결단을 내린 건데요. 조 위원장은 어젯밤 SNS에 진심으로 감사했고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런 글을 남겨 사퇴를 암시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아침까지만 해도 사의를 표명한 건 맞다. 그런데 주말에 만나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오후에 결국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바꾼 이유는 뭡니까? 네, 인격살인적 공격으로부터 조 위원장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설명입니다.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3차 공격을 예고하자 조 위원장이 사의 수용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영길 대표 이 부분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제 가난 어린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아이들의 얼굴까지 이름까지 공개하는 이런 비열한 행위는 언론이라고 볼 수 없고 사실상 사회적 명예살인의 그런 흉악한 범죄 행위를 실제 민주당은 오늘 오전 가세연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가로세로 연구소를 언론사라고 할 수 있나요? 왜 언론이라고 딱 집어서 표현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호 영입 인사가 저렇게 됐으니까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금 이준석 대표는 당무 거부로 시끄럽지만 지금 만나고 있다고도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하고. 이 와중에 홍준표 의원이 또 나섰다고요. 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어제 저녁 경선이 끝난 지 27일 만에 홍준표 의원을 만나 무려 3시간 40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홍 의원은 이준석 대표와 갈등을 빨리 마무리하고 선대위 구성을 슬림화하라고 조언했는데요. 여기에 이 대표가 문제를 제기한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과 윤핵관 정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이 나온 김에 윤핵관이 도대체 누굽니까? 네, 윤석열 후보 측 핵심 관계자 이렇게 줄여서 말하는 건데요.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그 임명성 뒤에서 김종인 최후 통첩설, 이준석 홍보비 등을 거론해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저는 한 사람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메시지가 쏟아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파리떼들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준석 대표의 지방 방문에 윤핵관이 누구인지 힌트가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어떤 힌트입니까? 네, 이 대표는 지금까지 부산, 순천 여수, 제주, 그리고 오늘 울산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부산은 부산의 지역구를 둔 장제원 의원을 겨냥한 거란 분석이 많고요. 또 순천 여수는 폭을 좀 넓혀서 전남 출신, 제주, 울산 역시 그 지역 출신 인사를 암시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무리한 해석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경제 실용 행보로 돌아선 이재명 민주당 후보, 삼성의 기본소득을 제안했다면서요?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서울 서초동의 삼성경제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이 후보는 테슬라를 창업한 일론 머스크나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도 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삼성에 이런 제안 던졌습니다. 제가 또 오면서 농담으로 삼성이나 이런 데서 좀 기본소득 얘기도 좀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사실 이재명 부회장님한테 그 얘기했어요. 이 후보는 디지털 기업은 영업이익률이 엄청 높지만 시장이 고갈될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최소한의 경제순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기본소득을 고민해봐야 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본소득이 국민들이 오해하는 그런 선심성 공약이 아니라는 걸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삼성은 무슨 정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삼성에다가 기본소득 관련해서 뭐 화두를 제시해달라고 이런 뜻입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후보는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대기업이나 경제연구소에서 기본소득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삼성연구소 측은 뭐 별다른 반응 없이 듣기만 했다고 하고요. 이 후보는 또 친노동이 반기업이라는 시각이 잘못됐다. 노동과 자본이 윈윈할 수 있는 기업 친화적인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 측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친기업적인 면모를 보여준 것이 인상에 남아있다. 이렇게 호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삼성에서 답을 안 한 거네요. 하기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겠다고 할 수도 없고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없고. 지금까지 안보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역 배우로 데뷔해 공연 난타를 만들고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회식 감독까지 맡으며 살아있는 예술계의 전설이 된 송승환 씨. 요즘은 실명 위기에도 굴하지 않고 대사를 들어서 외우면서 연극 무대에 서고 난타 공연까지 재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피플에서 최희지 기자가 그를 만났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결연한 표정과 말투로 대사를 이어갑니다. 이젠 노인 역할도 잘 어울리는 나이. 송승환 씨의 삶은 그야말로 끊임없는 도전으로 요약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 일을 실천에 옮기는 거죠. 1965년 아역 성우로 데뷔해 TV와 무대를 종횡무진하던 송승환 씨. 97년 외환 위기로 국민들이 절망할 때 극복과 희망을 알리는 뮤지컬 퍼포먼스 난타로 제작자의 길도 걷게 됩니다. 제가 아주 어려서부터 배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직접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도 다른 사람보다 좀 일찍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90년대 들어와서는 연극 제작, 뮤지컬 제작 해봐야 밤낮 적잖하고 빚만 지니까 어떻게든 좀 넓은 시장으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배우로서 제작자로서 성공적인 삶을 이어오다 실명 위기라는 시련을 맞게 된 송승환 씨. 뭐 TV 드라마를 하든 연극을 하든 대사를 외워야 되는 게 배우로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인데 제가 대본을 이제 보지를 못하니까 방법이 없을까? 들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올해 초부터는 활동 영역을 넓혀 크리에이터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선배들이 해주신 얘기들이 너무 귀한 얘기도 많고 재밌는 얘기도 많았는데 이제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얘기들이 다 없어지는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얘기들을 제가 좀 모아서. 최근엔 코로나로 멈췄던 난타 공연을 재개했고 더 드레서로 무대에도 다시 올랐습니다. 난타는 뭐 워낙 오랫동안 제가 프로듀서로서 또 연출로서 참여했던 작품이라서 그냥 눈 감고 있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머릿속에 다 그려지거든요. 드레서라는 연극은 제가 처음으로 노역을 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더 많은 신경을. 영원한 배우이자 제작자인 송승환 씨의 종착지는 어딜까요? 제가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꾸준히 계속하겠다는 생각뿐이죠.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지들이 무슨 CSI야? 야, 우리 어떻게 찾아? 우리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어? 안 그래? 그래도 사람이 죽었잖아. 그냥 무조건 모른다 그래. 현실에서도 소년 범죄는 쉴 새 없이 일어납니다. 엊그제는 경남 양산에서 여중생들이 또래 학생을 잔인하게 폭행하는 영상이 퍼졌고 지난달엔 대구에서 흡연하지 말라는 식당 주인의 말에 중학생들이 손님을 내쫓고 기물을 파손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우린 사람을 죽여도 교도소 안 간다며 식당 주인을 되레 협박했죠. 기가 막히지만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 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고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으로 대신하니까요. 촉법 소년 범죄는 우리 사회에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먼저 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 속도가 빨라졌으니 촉법 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겁니다. 반대론자들은 덴마크의 경우 촉법 소년의 연령을 15세에서 14세로 낮췄더니
14세 재범률이 급증했다. 연령을 낮춰봐야 효과가 없다고 하죠. 두 번째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교화 프로그램과 제도를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10월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보호자가 훈계나 지도를 받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연좌제를 연상케 하긴 하지만 오죽하면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들죠. 은퇴한 뒤 범죄의 길로 빠지는 흑인 청소년을 돕던 조지 포먼은 내가 재기를 하려는 이유는 아이들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생명, 자유, 행복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며 링에 복귀해 무려 45살의 나이에 챔피언이 됐죠. 교화에 초점을 맞추는 촉법소년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까지 나이가 면죄부가 되는 게 과연 옳은 걸까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촉법소년 범죄, 이 공론을 통한 사회적 그리고 현실적 협의가 시급합니다. 조지 포먼 같은 봉사자들이 나타나길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그 사이에 생길 피해자들은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그들도 우리 국민이요, 우리 청소년님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김조아의 그런데 오늘은 사람 죽여도 교도소 안 간다. 였습니다. 종전선언 초입 단계에 들어선 걸까요?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만난 양재치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종전선언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한미 비대면 정상회담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중국이 현재 우리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6.25 전쟁 종전선언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훈 안보실장은 양재츠 정치국원에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과정을 설명했고 양 위원은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다만 이번 협의에서 구체적인 문안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양측은 또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놓고 공감대를 재확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중국을 방문하거나 올림픽에 앞서 두 정상이 화상으로 회담하는 부분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필요하면 언제든지 대화를 추진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양측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대면, 비대면 형식으로 정상 및 고위급 교류를 지속해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각급에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측은 또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이 종전선언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나타내면서 현 정부가 강조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는 초입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한 주 한 주 아파트를 사자보다 팔자는 심리가 더 퍼져가고 있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 얘기인데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높으면 사자는 사람이, 낮으면 팔자는 사람이 더 많은 거죠. 서울이 100 밑으로 내려온 데 이어 그 다음 주엔 부산이, 그리고 이번 주엔 경기도의 매매 수급 지수가 99.3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와 신도시 건설 등 호재로 마지막까지 들썩였는데 1년 반 만에 팔겠다는 사람이 사겠다는 사람보다 더 많아진 겁니다. 거래도 뚝 끊겼습니다. 지난 10월 경기도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1년 전보다 23.6%나 줄었고 경기도 아파트 매물은 지난달보다 9.1% 증가했거든요. 점점 매물이 쌓이고 있는 겁니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그리고 종부세 영향까지 다 겹쳤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동네마다 맛집 몇 곳은 꼭 있죠.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맛집으로 소문나기 전까지가 참 견디기 힘든 시간인데 이 시간도 줄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곤드레 디저트, 수리취버거 등 이색 메뉴를 개발한 전통시장 청년들이 요리 실력을 겨뤘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살짝 양념된 밥에 비벼 먹으면 없던 입맛도 돌아오는 곤드레. 오늘은 아삭한 월병이 됐습니다. 고기를 튀긴 울가스에는 전남 여수에서 담근 갓김치가 둘려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손님들과 만나지 못한 참신한 전통시장 메뉴가 제주도에 모였습니다. 곤드레 디저트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곤드레 밥 반찬으로만 생각하시고 이런 요리 대회 경험이 있으면서 또 홍보가 될 것 같아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전통시장에서 모인 8개 팀의 청년 장인들이 이곳에 모여 각자 개발한 메뉴를 뽐냈습니다. 50분의 빠듯한 제한 시간. 청년 참가자들은 음식이 언제 익나 발을 동동 구르고 심사위원 셰프들은 기대에 찬 표정으로 플레이팅을 기다립니다. 청년 장인 요리 경연대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전통시장도 이렇게 좋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국민에게 보여드리는 그런 의미도 있고. 셰프들의 선택 결과는 19일 오후 5시 MBN 청년 뷔페 특집 방송에서 공개됩니다. 이번 요리 경연대회가 열린 제주국제 컨벤션 센터에서는 모레까지 전국 전통시장의 우수 상품을 소개하는 박람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은지입니다. 오늘 아침 추위가 좀 풀렸나 싶더니 낮부터 찬바람이 다시 강하게 불기 시작합니다. 주말 아침 또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 영하 3도로 오늘보다 기온 4도가량 내려가겠고요. 대부분 지방에서 오늘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주말 동안은 대체로 맑은 하늘 예상됩니다. 다만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서해안을 따라서는 눈발이 날리거나 비가 조금 내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 동부 지역을 따라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실효 습도가 25% 가까이 떨어진 곳도 있어서요. 주말 동안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부는 만큼 작은 불씨가 큰 화재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중부지방 영하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3도, 춘천은 영하 6도 예상되고요. 대전과 청주도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와 대구 한낮에는 10도 안팎까지 올라서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맑은 하늘에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눈이나 비가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